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6.25 70주년 연설을 할까라는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하셨습니다. 그 연설을 가지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6.25를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만든 전쟁. 부제는 문재인의 냉전, 6.25 전쟁 70주년 문재인 대통령 연설입니다. 그 연설 보통은 정부 행사는 오전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엔 특이하게 저녁 때 했습니다. 이유는 뭐 더위 때문에 또 고령의 참전자들이 오시면은 뭐 불편할 수도 있어서 저녁에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시그너스라고 시그너스라고 우리가 이름 지은 유럽의 에어버스가 만든 공중조기 경보기. 이게 비행기가 워낙 커서 거기다 기름을 만땅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우면 너무 무거워서 액체는 무거워서 못 듭니다. 그래서 반은 기름을 채워서 급유기로 쓰고 나머지 반은 수송기처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수송기, 어떨 때는 급유기로 쓸 수 있죠. 그러한 우리 공중급유기 에어버스가 제작한 거를 하와이로 보내서 하와이에는 그 전쟁 때 사망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뼈를 찾아와서 가리는 미군 시설이 있죠. 거기에서 미국이 지난 그 6월 10일 날 2019년 2018년이네 벌써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많은 그 북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를 미국에 넘겼는데 그걸 미군들이 분류하다 보니까 아시아계로 판단돼 가지고 한국군으로 판단돼서 보내준 유해를 갖고 왔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행사를 했는데 그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 안보관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때 우리 조기 경보기에다가는 영웅에게라는 이름을 붙여서 영웅이라는 주제로 유해를 받아들이는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인사들은 전쟁 기념일 날 무슨 뭐 제사처럼 그렇게 했느냐라고 비판했는데 달리 볼 필요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영웅에게라는 타이틀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우리 미국이 북한으로 받았던 유해에 포함되어 있던 우리 한국군 유해를 싣고 온 우리 공중급유기 앞부분에 영웅에게라고 쓰였습니다. 그런 타이틀로 시작한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 중에서 중요한 대목을 제가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147명 147명 용사의 유해를 모셔왔다. 용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서울공항은 영웅들의 귀환을 환영하는 가장 엄숙한 자리가 되었다. 물론 다 존대체입니다. 제가 평어로 바꿨습니다. 영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 이런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신 영웅 중에는 신원이 밝혀진 7분이 계시다. 한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산화하신 분들이다. 고 김동성 일병, 고 김정용 일병, 고 박진실 일병 하면서 신원이 밝혀진 7분의 이름을 문 대통령이 차례로 불렀습니다.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3천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이다. 대통령다운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리고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워싱턴에 한 두 번, 세 번 가봤네요. 거기 가보면은 링컨 기념관 앞에 보게 되면 링컨 기념관부터 오른쪽에는 제 기억에 맞을 겁니다. 한국전쟁 기념비가 있고 왼쪽에는 베트남전 기념비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은 그 판초 우위를 입고 미군 병사들이 쭉 산계에서 흩어져서 걸어가는 상당히 엄숙한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다가 한국전에 참전했던 미국의 참전용사 모임에서 추모의 벽을 만들겠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 돈도 없고 해서 모금에 한계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김진호 전 합참의장이 이끄는 제한군인회가 여기에 후원을 하려고 나섰었어요. 그래서 6억을 모아서 전달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초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 추모의 벽을 짓는 걸 한국 정부가 보훈 차원에서 도와야 된다 그랬을 때 거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한군인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했을 때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이번에 전혀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추모의 벽
2020년까지 완공하여 위대한 동맹, 이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이 워싱턴 추모의 벽을 미국 참전 용사 협회에서 추진하다가 잘 안 되죠. 돈이 없죠. 그래서 우리 제한군인 내에서 이걸 한국에서 모금을 하자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 정부 초기에. 당연히 호응이 없었죠. 그때 김준호 전 합참의장이 제한군인 회장인데 이거 별로 밝혀지지 않은 얘기입니다.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찾아가서 이런 거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임종석 씨에 대해서는 주사파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의심도 놓아서는 안 되고요. 그런 임종석 씨가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의 성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어서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100만 원, 박한희 합참의장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성금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6억을 전달할 때만 해도 정부 차원에서는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되는 건가 그랬는데 지난 6월 6일 현충일 연설에서부터 문 대통령이 이 지원 의지를 밝히면서 한국보훈처가 한 40억 원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한미동맹을 끊어내려고 의심을 했던 대상이 문재인 정부였는데 이런 행사를 해서 상당히 의미 있다. 이번 연설에도 이걸 강조를 해갖고 뜻밖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6.25 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이다. 맞는 말이죠. 제가 항상 공부를 해보니까 이 세계 체제는 하나의 체제는 전쟁 이후에 체제가 굳어지는 겁니다. 큰 체제가. 그 이후에 뭐 자본주의로 가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전쟁 끝나고 나면 그걸로 우열이 정해져 버립니다. 2차 대전 때 승리한 연합국 중에서 미국이 세계 넘버원, 소련, 중국, 영국, 프랑스 이 순위잖아요. 독일을, 일본은 잘 살아도 그걸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섯 나라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차지하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걸 깨려면 전쟁을 하거나 전쟁에 버금가는 혁명적인 사건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6.25 체제입니다. 자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게 우리 체제를 만든 걸로 아는데 그 해방되고 나서 5년 후에 전쟁이 나서 또 한 번 뒤집어진 겁니다. 우리는 6.25 체제입니다. 6.25 전쟁이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전쟁이 가져온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 70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우리 모습이 되었다. 와, 이런 연설을 하셨네요. 국난 앞에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 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만든 것도 6.25 전쟁이다.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도 6.25 전쟁이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연설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큰외삼촌이 6.25 참전용사입니다. 저는 그분이 화랑무공훈장을 수공받았다는 걸 몰랐어요. 6.25 때. 아무도 그분이 자랑하신 적도 없고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흘려드렸죠. 어린 시절에. 근데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길래 아, 영웅이다. 우리 큰외삼촌만은 우리 큰 외숙부 외아저씨만은 좀 특별히 모셔라 하고 제가 사촌동생한테 당부를 했었는데 가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분들의 희생 덕택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안락한 시기가 되면요, 저처럼 공부 잘하고 뭐 배운 거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가는 고정된 세상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국난 위기 시에 꼭 애국을 하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위기가 터졌을 때 장사 미사의 민초들이 애국을 할 수 있고 위대한 영웅이 생각지도 못한 영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참전용사의 딸이고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피난민의 아들입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그것은 투철한 반공 정신으로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근면함으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정신으로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 이야,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지금 문 대통령을 많이 비판하던 분들이 이번 6.25 문 대통령 연설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좀 편벽됐다고 봅니다. 상당히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근면, 이건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신, 이거는 6월 항쟁 이후부터의 우리 민주화 과정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노태우 대통령의 6.25 선언 이후로부터의 민주화 과정이죠. 반공정신, 이건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이걸 다 포괄하는 연설을 문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참혹함을 잊지 않는 것이 종전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50년 6월 25일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했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쟁 발발 10시간 만에 결의문을 채택해 북한군의 침략 중지와 자, 6.25는 인민군의 침략이란 거를 문 대통령이 드디어 인정하셨습니다. 획기적인 연설입니다. 아니, 정상화된 연설입니다. 네.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촉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위해 역사상 최초의 유엔 집단 안보를 발동했습니다. 유엔 집단 안보 체제라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동맹입니다. 유엔을 이루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집단 안보 체제. 한미동맹, 한일동맹, 나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이란을 물리치는 다국적군, 아프간에 참전하는 유엔이든 비유엔이든 다국적군 그런 것도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이게 지금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미국식 나쁘게 얘기하면 제국주의고요. 미국이 지금 민주주의를 자본주의를 수출하고 집단 안보를 수출하면서 이 세계 평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었다. 굉장히 거시적으로 큰 걸 얘기하셨습니다. 세계와 함께 고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이 말은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쟁의 아픔을 겪는 동안 오히려 전쟁 특수를 누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있죠.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들도 우리를 도와준 겁니다. 특수만 누린 게 아닙니다. 그 나라가 많은 물건을 우리한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대상은 일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후 경제의 재건은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만큼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식민지 극복보다 더 어려운 게 6.25 종전 이후에 우리의 국난 극복사였습니다. 그걸 이승만이 해놓고 박정희가 해낸 걸 문 대통령이 인정하셨네요. 처음에는 원조의 의존의 복구와 재건에 힘썼고 경공업, 중화학공업, ICT 산업을 차례로 육성하여 선진국 따라잡기까지 꼬박 70년이 걸렸습니다. 네, 이 핵심에 바로 박정희가 있습니다. 박정희가 이룬 그런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YS 이후, 노태우 이후 시작되는 민주화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그 구조조정을 해내갖고 올림픽을 유치해서 한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인정했네요. 6.25 전쟁을 극복한 세대에 의해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이런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하셨는데 왜 보수파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십니까? 박수를 치셔야죠. 이들에 대해서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지. 우리 군은 어떠한 위협도 막아낼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외친다면 우리는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게 기본적인 민주자유국가의 평화가 아닙니다. 북한이 우린 평화를 원하는데 북한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당당히 우리의 평화를 지켜서 싸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누차례 얘기했던 블라디 피스, 피 흘려 지킨 평화입니다. 이걸 얘기하셨네요.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하다못해 미국까지도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면 우리 싸울 수 있는 이걸 보여줬던 사람이요. 신라 삼국통일의 주역인 문무왕입니다. 당나라와 일전을 벌였거든요. 우린 이 힘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굳건한 한미동맹위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유감스러워요. 이게 뭔가 하면요. 부부가 이혼하면서 사이좋게 지내기로 했다. 이런 거랑 비슷하게 들려요.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으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죠. 근데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체제를 흐트리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그러면 조금 말은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공약이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를 굳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에서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조금 이런 아쉬움은 남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한 좋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우리의 GDP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이러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나가야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습니다.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끝났죠. 우리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네, 강요할 필요 없어요. 니들이 알아서 받아가는 거지.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합니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지금 문 대통령 정부에서 연방제 통일을 낮은 단계 연방제 이렇게 자꾸 통일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만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을 관리하고 지내다가 북한 스스로 우리한테 들어오겠다고 할 때 그때 중국이 반대하겠죠. 미국이 어떨지 모르지만 그때 외세인 중국을 밀어내고 또 일본이 방해한다면 일본을 밀어내고 통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반짝반짝 잘 살면은
달라옵니다. 달려옵니다. 자기는 자꾸 자기를 잘 살면 되겠지만 무너져 갈 겁니다.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화해와 평화가 전 세계 희망으로 전해질 때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정으로 보답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상당히 좋은 요소. 이거대로 통일관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꾸 북한에 대해서 뭐 지원해 줄게 이런 소리 필요할 필요 없어요. 우리만 잘 살면 돼요. 잘 살고 북한이 원하면 도와주겠다. 필요하면 자존심 있으면 관둬라. 그리고 냅두고 우리만 쭉 가고 그 다음에 북한에 민주주의가 퍼질 수 있도록 원하는 세력한테 자꾸 민주주의와 정보를 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따라와서 도저히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도 좀 같은 민족으로 잘 살게 해주시오. 그럼 대한민국에 들어오겠다. 그럼 들어올 때 통일을 하는 게 독일식 통일이거든요. 평화통. 그걸 해야 돼요. 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이 면설문을 누가 썼나 하고 추적을 해봤어요. 알아봤더니 신동호 연설 비서관이 있었더라고요. 신동호?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아봤더니 65년생이고 강원도 화천 출생, 강원고등학교 한양대학교 국문과를 나왔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나이도 그렇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비슷하네 하고 전화를 걸어서 조금 확인해봤죠. 그랬더니 전대협 초대 문화국장까지 지냈다 그러는데 대학교로 따지면은 임종석 씨의 1년 선배고요. 전대협 활동은 오히려 1년 늦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씨가 전대협 의장할 때 문화국장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분은 강원일보의 신춘문예에 오래된 이야기가 당선돼서 시인이 된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위원장을 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했어요. 이때 이분이 박철벽이라고 하는 이북 사람을 만나면서 북한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좀 알았답니다. 그래서 북한에도 뭐가 사람들이 있고 이걸 쭉 하면서 시인의 감성으로 이제 쭉 용인한 거죠. 그리고는 뭐 계속 문재인 캠프에서 움직였는데 이분은 큰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전부 다 6.25 참전 용사랍니다. 그리고 화천에 가게 되면 거기 몇 군단입니까? 3군단 지역이죠. 조금 더 가면 뭐 2군단, 3군단 그쪽 지역 최전방 동부전선. 그래서 많은 그 군인들을 보면서 그 군인들의 얘기를 많이 이해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근데 이분이 쓴 연설문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이 김원봉을 강조한 연설이었어요. 그게 8.15 연설인가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강조했던 거는 월남전쟁 사령관을 하고 왔던 최명신 장군, 3스타죠.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 장군 모욕에 안 가. 이번에도 황무순 예비역 준장이 나 장군 모욕 안 가. 나랑 같이 뛰었던 전쟁했던 이름 모르는 김소희 무덤 옆으로 갈게 하고 낮춰갔지 않습니까? 그거 먼저 하셨던 분이 최명신 장군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감동해가지고요. 그 김영삼 씨가 돌아가셨을 때 굳이 또 그 전에 김대중 씨도 죽었을 때 굳이 서울에 자리도 없는데 대전 현충원에 국가원수 묘역을 만들었는데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억지로 땅을 파고 들어갔잖아요. 먼저 김대중, 그 다음에 김영삼 30몇 평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비유해서 두 대통령이 차지한 30평 보다가도 한 평짜리 최명신 장군 무덤이 명당 이런 제목을 기사를 신동아에 쓴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최명신 장군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연설문을 쓰면서 그 다음에 김원봉 씨가 좌우 합작을 한 광복군을 강조했는데 그게 자기 미스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동호 씨를 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신동호 비서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상당히 연설문을 잘 썼는데요. 이런 연설문을 당신 마음대로 썼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대통령과 교감을 해서 썼고 대통령도 거의 같은 생각이었다 하셨습니다. 상당히 문 대통령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이 책이 문재인 대통령이 쓴 운명이란 책입니다. 여기에 문 대통령 캐릭터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제법 많습니다. 물론 뭐 대피를 했겠지만은 근데 저는 흥남철수가 없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없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흥남철수입니다. 아까 보니까 장진호 전투를 얘기하면서 장진호 전투에서 철수한 그 미 해병대 1사단 스미스 소장이 이끌었던 부대가 흥남철수를 하게 되죠. 그때 같이 철수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문 대통령의 누나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한 이후에 10월 1일 날 한국군 수도사단하고 3사단은 백골사단이 휴전선을 38선을 넘어서 북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날 유엔군 사령관인 메가더가 북진 명령을 내리면서 북진을 막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쪼갭니다. 미 8군이 중심이 된 부대는 서부전선, 태백산맥 서쪽에서 평양으로 올라가고, 그때 평양 진격할 때 제1선두로 들어간 부대가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한국군 1사단입니다. 그래서 한국군 1사단은 평양 선봉 입성 부대입니다. 그래서 그 부대의 구호는 전진입니다. 그때 한국군 7사단도 작전 구역을 바꿔서 들어왔습니다. 7사단, 6사단인가 자신이 없네요. 들어왔었고, 미군 24사단이 그다음 평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 8군 예하에 한국군 1사단, 6사단인가 좀 자신이 없네요. 그다음에 24사단 이런 부대들이 들어가고요. 동부전선 쪽으로는 미 10군단 알몬드 소장이 이끄는 그 쪽에서 미 육군 7사단, 미 해병 1사단, 한국군 수도사단, 한국군 3사단이 북진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한국군 6사단은 저기 압록강까지 가서 중강진 부근에서 압록강 수통에 물을 떠오죠. 역사적인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걸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이 동부전선으로 갔던 한국군, 그때는 그게 수도사단이 겁니다. 첨사단에 있는 부대가 해산진까지 가죠. 해산진 부대가 지금은 수도사단에 배속돼 있을 겁니다. 네, 갑니다. 그리고 그때 미 해병대 1사단은 장진호, 남림산맥 쪽으로 쭉 들어갑니다. 바로 이러한 작전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이거를 자세히 아는 거는, 자, 지금부터 흥남철수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2001년도 4월 5일 산동화에 현봉학이라는 사람, 현봉학 박사님이죠. 아주대학교에 계셨던 의사인데 그분의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 기사를 보시면요, 현봉학과 흥남철수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현봉학 선생님은요,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의 의과대학 버지니아 의대로 알고 있습니다. 리치몬드에 있는 거. 거기서 의대를 다니다가 한국에 왔기 때문에 영어가 잘했죠. 그래서 6.25 때 10군단에 알몬드 소장이 이끈 10군단은 이제 적지를 점령하고 나면 거기서 점령하기 위해서 민사작전, 군정을 합니다. 그 군정을 이끄는 부대를 민사부라 그러는데, 민사부 책임자가 무어 대령입니다. 근데 이분은 한국말을 못하니까 영어를 잘하는 현봉학 씨가 고문으로 따라갑니다. 이분의 고향이 함흥입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10군단이 쫙 올라가서 한국군하고 같이 점령을 하니까 함경남도 지사를 임명합니다. 우리나라 영토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북구자, 무라자 이구화 씨를 한남 지사로 임명해서 우리 영토로 굳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오가 팽덕회한테 인민지원군을 만들어 참전을 시켜버리잖아요. 지금도 압록강에 가면 그때 넘어왔던 나무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메가더 원수는 이미 그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무시합니다. 작전 보고를, 정보 보고를 무시하고 end the war offensive라는 걸 합니다. 종전을 위한 총공세 명령, 즉 한국 마지막 국경까지 가라, end the war offensive를 합니다. 근데 미군 병사들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쟁을 끝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home by Christmas offensive, 크리스마스 대공세로 이걸 바꿔 부르죠. 그리고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이게 대방심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중국군들은 일본군과 오래 싸웠기 때문에 게릴라전에 능했거든요. 그래서 산맥을 타고 들어가고 미국은 기동부대다 보니까 도로를 따라 들어갑니다. 서로 교차가 되는데 미군은 몰랐던 거죠. 근데 얘네들은 보병 위주로 뒤를 차단하고 앞에서 밀면서 포위하는 대포위 전술을 합니다. 이걸 운동방어 전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중국 인민지원군은 미군이 밀면 뒤로 도망가요. 도로에 있는 건. 그 차서 따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건 자꾸 후퇴하면서 양쪽 산에 있는 부대는 계속 남진해갖고 뒤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동시에 밀어버립니다. 그러면 도간에 갇힌 지죠. 그래갖고 미군이 항구들을 철수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공격 퍼붓습니다. 그 미군들이 그때 하도 많이 당해서 그걸 인디언 태양이라고 이름 붙였죠. 인디언들이 포로 잡은 다음에 포로 살려줄까 말까 결심하고 난 다음에 쭉 포로를 통과하게 하면서 계속 때립니다. 그럼 다 죽죠. 사는 사람은 살려줍니다. 그렇게 혹독하게 당했기 때문에 인디언 태양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미군이 당합니다. 그 운동방어 전술을 하면서 먼저 무너진 거는 서부전선에서부터 미군들이 무너져요. 청천강 도미노가 벌어지는데 그게 동부전선에 오면서 장진호 전투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갔던 해사진 같은 부대들은 해안가로 빨리 철수하는데 그때 미 7함대가
함경남도 북도까지 가서 한포 사격해주는 바람에 이분들은 비교적 쉽게 빠지는데 장전호는 내륙 중에 내륙이거든요. 공군기 어무 폭격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육군 수도사단, 3사단, 미 육군 7사단 이것들은 그럭저럭 빠져나오는데 장진호로 갔던 미 해병대 1사단만 매우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몬드 군단장이 영국군 41 코만도는 글쎄요 뭐 특공대라는 얘기인데 요즘 같은 식으로 하면 해병대 비슷한 부대죠. 그 부대를 보내서 구해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가 빠져나오는데 이 장진을요 한자로 장진을 쓰고 일본말로 읽으면 초신이 됩니다. 그때 6.25 때는 우리나라 지도가 없어요. 일본 애들이 만든 지도를 썼는데 일본 애들이 그걸 장진을 초신이라고 읽고 영어로 초신이라고 해서 지금도 장진호 전투에서 살아나온 장진호 생존자들을 미군은 초신이 퓨라 그럽니다. 그걸 기리기 위해서 이스 구축함을 지금도 아마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초신함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그만큼 초신 전투는 미군한테 혹독했던 전투입니다. 그게 빠져나올 때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한국군 이제 수도사단하고 3사단이 두모강 쪽으로 해산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때 군단장이 한국군 군단장이 1군단장이 김백일 씨인데 한국군 1군단을 미 10군단이 통제하는 겁니다. 김백일 씨는 만주군에 있던 사람이야. 박정희랑 같이. 근데 이분은 반공주의자라서 이북 사람인데 월남에서 한국군이 되거든요. 내가 다시는 빨갱이를 안 보겠다고 해서 이름을 백일로 바꿉니다. 흰해로. 날일자로 흰백일로 바꿉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주군에 있었다는 거 하나만으로 친일파로 몬 게 우리나라입니다.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공은 하나도 안 와요. 안 보고 과 요만큼만 있으면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도 돌아가시면은 현충원에 갈 수 없다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이 민주당이 이번에 당선된 젊은 여성 의원이 얘기했죠. 여성 의원은 그 부친께서는 어쩌면 백선엽 장군이 열심히 싸워줬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도 있었는데 참 저는 한심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이 또 그렇게 하니까 인민군 게릴라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원산서 길을 차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한국군 1군단, 미 10군단이 원산 통해서 육로로 철수가 불가능하니까 흥남에서 바로 배를 타고 가자는 결정을 알몬드 수장이 내립니다. 이게 비유해서 말하면은 2차 대전 초기에 영불 연합군이 9.19하고 싸우다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덩케르크에서 바로 배를 타고 나오자 버리잖아요. 한국판 덩케르크 철수작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알몬드의 결정으로. 그래서 이때 이런 결정을 내리니까 이때 현봉학 씨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이때 한국이 차지했을 때 우리의 협조했던 북한 사람들이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알몬드 소장을 만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준 인사들과 기독교인들을 철수시키지 않으면 육로가 막혔다고 이곳이 피바다가 된다. 같이 좀 태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현봉학 씨가 이때 간청을 합니다. 이게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알몬드 소장이 고민하다가 현봉학 씨를 부르고 청년이었죠. 10군단 부참부장 포니 대령 부르고 민사부장 무호 대령 한국군 1군단장 김백일 씨 불러갖고 결론을 내리는데 한국인과 기독교인 태워라. 오늘 밤 10시까지 12시까지 4,000명의 한국인을 기차에 태워 흥남으로 간다. 함흥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중으로 흥남역으로 나오게 하라고 하는 순간에 현선봉 씨가 뛰어나가고 군목인 클리어리의 신부한테 카톨릭 교인들은 12시까지 함흥역으로 오라라고 한국인 카톨릭 신자들은 오라 전달하라고 그러고 또 개신교 군목인 오코열 목사의 찌프를 타고 시청 조청 다니면서 교회 사람들은 나오라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 카톨릭이만 함흥역으로 나온 게 아니라 무려 5만 명의 함흥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막 미 헌병이 막으면서 빨간 딱지를 나눠주는 불표가 있는 사람만 태우고 막 그 난리가 벌어집니다. 그때 현봉학 씨는 딱 보는데 자기 함흥고보 동창인 최승혁이가 저 멀리에 보이는데 못하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함흥에서 원산을 기차 타고 오는데 새벽 2시에, 3시에 떠났답니다. 칙칙폭폭 천천히 왔는데 아침에 왔겠죠. 5,000명도 태우고 왔어요. 기차 위에도 올라가고. 근데 그걸 못한 사람들이 그날 밤새 30리쯤에 걸어오잖아요, 옛날에. 함흥에 다 온 겁니다. 함흥 시민까지 합세해가지고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10만 명의 사람들이 흥남부두로 몰려드는 겁니다. 흥남 시민까지. 근데 이거를 막 미 헌병이 맞고 무슨 미군부도 태우고 기독교인 태우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는 당장 안 오죠. 오길 기다리는데 일주일 후에 한국 해군 LST 3척, 작은 배입니다. 그 다음에 미 해군의 대형 LST가 오고 미군이 일본에서 징발한 미군 상선들의 연합척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포니 대령이 전척을 통제하는데 그때 이제 현봉학 씨가 얘기하죠. 다 태웁시다. 10만. 그래서 전투물자를 실으려고 한 거를 안 싣고 피난민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태울 때 탄 사람 중에 3명이 문 대통령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젖먹이였던 문 대통령의 누나입니다. 콩나물 시루처럼 태운 다음에 이 배들이 부산을 떠납니다. 그걸 미칠함대가 호위를 하죠. 그리고 몇 척은 부산에 가서 내려놓고 다시 또 올라와서 또 싣고 갑니다. 이걸 몇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피난민으로 포화가 되자 마지막에는 거제도에 풀어놓습니다. 그때 거제도에 내린 피난민이 바로 문 대통령의 부모님과 누나입니다. 그때 문 대통령은 태어나기 전이에요. 52년생이니까. 이건 50년 12월 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가 떠난 게 그때 이제 이 전체 작전을 지휘했던 게 마운트 맥킨리 함인데 여기에 알몬드성에 딱 탑니다. 이 함정은 왜 유명한가 하면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이게 지휘함입니다. 메가더 원수가 바로 이걸 타고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했죠. 이 빠져나갈 때는 여기에 알몬드 소장이 타고 난 다음에 미칠함대가 포격을 가해서 흥남부두에 있던 탄약을 다 유리를 태우면서 불바다를 만들고 빠져납니다. 그때 10만 명에 육박하는 9만 8천 명이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한국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문 대통령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 운명을 보게 되면요. 문 대통령의 아버지는 일제 때의 명문인 함흥농업을 나왔습니다. 함흥농업을 지금 함흥농고라 그러는데 요거 말고 일반 개를 고보라 그랬거든요. 함흥고보를 나오는 분이 바로 현봉학 씨입니다. 둘 다 명문입니다. 그래서 여길 나와갖고 문 대통령의 아버지는 일제 때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일제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친일파 아닌가요? 심한 말인가요? 친일파 작성한 분들이 되게 이런 기준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드린 말입니다. 그리고 광복후에 일본 공산주의가 몰려왔을 때 이 책에 따르면 북한 치하에서 적치하에서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에서 영남 총책을 했다고 해서 그분을 공산주의로 모는 사람이 있는데 문 대통령도 아버지는 그런 면에서는 북한 친북 인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 따르면 공산당이 입당을 안 했다. 끝까지 안 했다고 되어 있고요. 유엔군이 와서 아까 알몬드 소장이 이끈 부대가 왔을 때는 흥남에 진수했던 농업 과장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 가족은 바로 이걸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엔군 치하에서 농업 과장을 했기 때문에 인민군 오면 죽는다라고 해서 흥남 철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그래서 철수를 합니다. 20년 12월 흥남 철수 때 문 대통령 부부께서는 문 대통령 조부모는 고향에 그냥 있기로 하고 딸만 데리고 내려옵니다. 2박 3일 동안 타고 왔다고 돼 있어요. 문 대통령은 모르죠. 들은 말이겠죠. 그때 문 대통령 아버지 친척은 일부 같이 왔느라 어머니 쪽은 한 번도 못 내려왔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미군들이 통제를 했는데 흥남으로 오는 다리인 군자구를 막아버려갖고 그쪽에 외가 쪽 사람들은 오지 못했대요. 그래서 문 대통령 외가 사람은 남한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2004년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을 할 때 어머니를 모시고 이북을 갑니다. 그리고 이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모를 금강산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건 꽤 유명한 사건이죠.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문 대통령은 탈북자 가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누가 그랬나? 그 삐라 뿌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탈북자 가족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누가 했었죠? 이 민주당에 있는 7세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딱 들으면서 문 대통령이 위험하다는 얘기야? 문 대통령 외가 쪽 사람이 있어 하는 얘기 한 생각이 퍼뜩 들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온 아버지는 노무 일을 했고 어머니는 달걀을 팔았다 그렇게 돼 있고요. 52년도에 문 대통령을 낳고 부산으로 이주했다. 거기서 경남 중고등학교 거쳐서 경희대학을 간 걸로 돼 있죠. 이 미국에서 영화 쉰들러 리스트하고 덩케르크가 나온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흥남 대철수를요 패전이 아닌 우리의 유생 역량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한 사건을 이해하게 됐어요. 이 덕택에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현봉학 씨의 노력을 아마 돌아가셨습니다. 이분 동생이 피터 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였고, 그 다음에 이분 동생 중에 현시학 씨는 해군 소장을 지냈죠. 굉장히 똑똑한 현명한 머리 좋은 집안 사람입니다. 9만 8천 명이 그때 남아로 온 거, 10만 명에 거의 다 태웠죠. 이거 우리 현봉학 선생님 공허해야 되지 않나요? 문 대통령도 공허해야 되지 않나요? 전 그렇게 봅니다. 문 대통령이요, 과거 17년, 18년 연설은 이상했는데, 19년. 근데 지난 6월 6일 현충일 연설부터는 과거와 다른 발언, 안 보고 발언을 많이 합니다. 그때부터는 북한도 문 대통령을 마구 비난했죠. 삶은 소대가리이었지. 비유해서 말하면 문 대통령이 왼쪽 깜빡이를 그대로 켜놓고 우회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게 과거 김영삼 대통령이, 제가 이거는 조금 조심하라는 뜻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북한이 전향적이었거든요. 저는 좌파의 숙주를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봅니다. 근데 이분이 강릉 잠수함 사건을 당한다부터 아차 싶어가지고 우회전합니다. 너무 늦었죠. 그래갖고 IMF 경제 위기를 폭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잘 주의해야 됩니다. 경남고 출신 두 대통령이 김영삼과 문재인인데, 먼저 경남고 출신 대통령은 이렇게 나라를 망쳤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걸 제발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말기에는요, 좌회전 깜빡이 켜놓고 우회전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가 보수가 들어서게 되죠. 그때 정동영 민주당 후보는 아주 참패 중에 참패를 당하죠.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문 대통령 또 다음 대통령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기서 이기시려면 방향전환도 잘하셔야 되는데, 이제 남북 현실을 제대로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노선 전환을 하겠는가. 근데 여전히 전작권을 받겠다고 하니까 조금은 제가 퀘스천 마크로 나와요. 근데 어쨌든 문 대통령께서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현실을 많이 보고 계시고, 특히 이번 6.25 연설은 상당히 의미 있는 연설입니다. 저는 드디어 문 대통령이 깜빡이는 그대로 왼쪽일지 모르지만 우회전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는 한번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보수적인 인사들도 한번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지켜보면서 잘하는 건 잘했다 격려를 하고, 아쉬운 건 좀 더 하십시오 하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에 숨어있는 수많은 주사파를 밀어내고 한국이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